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요즘 배추 잘 나가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잘 나가. 자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배추가 잘 나갑니까? 아니 요즘 배추 수익률이 좋아서? 배추도사 잘 나가니까 예. 좀 약간 유사가 생겨요. 유사. 뭐요? 유사. 예. 상추도사. 깻잎도사. 아 그래요? 예. 지금 김수민 평론가 저보고 깻잎도사라고 하시려고 옷 했어요. 색깔이 깻잎이야. 그렇긴 하네. 네네. 예. 푹 익은 깻잎이네. 예. 자 속보가 들어왔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 접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속보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속한 한미 회담을 제안을 했고 미국에서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미국의 발표 실제 관세부가 내달 1일까지 시간이 있다. 긴밀히 소통하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은 오후에 김영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관세협상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죠. 뭐 가장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지지율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국내 요인이죠. 예. 이제 국외 요인으로서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상호 관세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예.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럼 빨리 8월 1일날 정식 발효되기 전까지 대통령끼리 만나서 뭔가 탑다운 그렇죠. 방식으로 뭐가 돼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루냐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얘기해 볼게요. 배 소장이 지금 여론조사 수치 좀 알려주세요. 대통령 지지율.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입니다. 65%. 직전보다도 조금 더 올라갔죠. 와. 잘못하고 있다는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지만 잘못하고 있다가 23%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거의 이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수준입니다. 그래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거는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 62.1% 2% 그래서 62%니까 60% 되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31.4%로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그만큼 대통령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뭐 정황판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 기반이 대체로 한 40%대라면 여기에 중도까지 최근에 뭐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뭐 소통 행보, 현장 행보, 온갖 행보들이 다 결집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지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층까지 학생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저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30일 만에 취임 기자회견한다고 여러 가지 이런 소통 행보들이 득점 포인트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수민킴 보기에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 여론조사 합쳐보면 한 60%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데 네. 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다. 전 연령 전 지역. 네. 뭐 전 연령대에서 예를 들면 이제 NBS 조사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5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잖아요. 70대에서도요? 네, 50% 넘어가고 있고 TK 지역에서도 지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눈여겨볼 만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비호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었었잖아요. 사실은 뭐 비호감 수치만 보면은 다른 정치인들도 그 이상인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유력 대선 주자치고는 비호감도가 좀 사그라들지 않는 편이었고 또 딱딱했어요. 비호감도가. 그런 면은 사실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 반대 반 정도
유력시되는 그런 정치인 타입이었었는데 예. 일단 현재는 오히려 살짝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뿜뿜했던 것도 좀 사그라들고 지켜보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예.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부분인 건데 이제 야당 대표 시절하고 또 이제 대선 후보 때도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강한 지지층도 있지만 반대로 강한 비토층도 있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 49에서 지금 뭐 1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만 이렇게 된 거면은 이게 뭐 비단 뭐 그냥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뭐 그냥 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지 이거 이상의 뭐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속성이냐면은 이게 지지율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은. 이른바 이제 속수무책, 무기력, 어수선, 예. 아수라장 이런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렇죠. 지금 뭐 예. 김수민 평론가도 웃음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보수 예.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일종의 빅토리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면 빅토리? 조사를 해보면 예. 항상 이럴 때 이제 임기 초반에 그럼 지난 대선에 과연 누구를 찍었느냐 예. 김문수였느냐 어허. 이재명 후보였냐 그럼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 대선은 다 끝났고 여론조사에서 굳이 물어보는데 내가 뭐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주자. 그렇죠. 이런 예, 심리가. 이런 이제 편성 효과, 이른바 승리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의미하게 견제 세력이 되려면 그만은 이제 지지율이 받쳐져 있는데 보통 그 지지율 기준이 한 35거든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 20%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요? 대통령 지지율. 전망은 일단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인사청문회 전국이 변수죠. 인사청문회. 근데 네. 인사청문회 사실은 제일 커다란 덩어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 막 국민의힘에서 계속 맹공을 막 폈잖아요. 언론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도 뭐 인준이야 뭐 또 될 수 있는 건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끄떡이 없었거든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개인 종목이라면 예. 장관 인사청문회는 팀 종목입니다. 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논란거리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일례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첫 여론조사에서 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70% 나온 거 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60%가 넘는 첫 지지율이 나왔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보면 그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기대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취임할 때 처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낮아져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정권 인수 기간도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사 문제입니다. 예. 인사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대통령들이 초기에 다 경험을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안 겪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국까지 조금 지나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일단 초기에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 명 나오니까 이슈도 각양각색일 거고 네. 이런 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보면은 이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자초되면서 임기 초반인데도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지난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수위가 있는 이제 정권이 시작되면서 인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 김태린가 이야기한 대로 김민석 국무총리 그대로 관통됐잖아요. 통과됐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사에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사의 꿈쩍을 알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5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그 부분이 흔들려요. 예. 적어도. 예. 근데 지금 20% 되기 때문에 속절없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인사했으면은 벌써 이미 불거진 사람들이 꽤 되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도 나왔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태양광 논란도 있고 근데 별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 부분이 부정평가 이후로 올라가더라도 부정평가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 인사라고 해봐야 얼마 안 돼. 근데 오히려 저는 이 트럼프 이슈가 클 것 같아요. 상호 관세.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일본도 화들짝 놀란 것이 일본은 24였는데 지금 25가 됐거든요. 우리는 25였는데 25가 됐고. 근데 지금 영국은 협의했고 인도도 지금 미니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좀 진전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새 정부로 바뀌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7월 달이 아니라 8월 달, 9월 달 넘어가면 예. 새 정부라서라는 이유가 달리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럼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은 한 경제? 15% 정도까지는 상호 관세를 받아들일 예.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25%는 못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좀 관세 이슈는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한계 무슨 한계요? 뭐 만약에 협상 아. 결과가 별로 안 좋다. 그한 라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하는 질문은 아까 이제 배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당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 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다른 대통령이면 더 잘했을 거냐 협상을. 이 질문이 있을 거라서 그리고 특히 전임자와의 대비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 크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해를 크게 보지 않는 한은 이것도 좀 지지율 하락 포인트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 좀 보죠. 배 소장 얼마 네. 전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던데 TK마저 돌아섰다.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한국갤럽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뭐 더 높거나 아니면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PK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더 높은 그런 갤럽 조사라든지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데 예. TK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대구 경북을 찾아가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혁신위원회 자체도 자초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첫 번째는 뭐냐. 적어도 이 정도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 지금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게 너희들 와 이라노 예. 다 치아뿌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렇다면 적어도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결단력 있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다 이야기가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TK 출신입니다. 다 이게 혁신위원회를 안철수 의원한테 맡겨놓는다고 해놓고 예. 결국에는 뭐냐면 정권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혁신의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두 사람이 거론된 것이 쌍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맡겨버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혁신위원인데 혁신위원을 중수청으로 구성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중도,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되다 보니까 치아뿌라마. 그러면 이제 나는 메스 내려놓고 분노의 칼을 들겠다는 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마음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절박하게 뭔가 좀 추스리겠지 생각했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실제로 이제 중도 보수가 거의 다 떠나버린 셈이에요. 예. 근데 적대로 국민의힘이 힘들었던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TK 본진인 TK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별로 없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이렇게 흔들렸었나요? TK 여론을 평소에 면밀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무슨 막 콘크리트가 60, 70%, 80% 이렇게 있는 여론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박근혜 정부 초반 정도였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문고리 3인방. 뭐 그런 의혹 나오고 했을 때 정윤회 씨 관련 의혹 예, 나오고 예, 했을 때 예, 예. 그때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인데도
바닥을 한번 치거든요. 예. 그때도 대구 경북 지지율이 뭐 40%안 되고 30% 정도 되고 이 정도 나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철옹성 같이 뭉쳐져 있는 것이 TK 보수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드러났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대선 끝나고 사실 대선 때 그러니까 잘 복귀해야 되는 게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참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가 왜 넘었느냐? 진짜 강성 보수의 힘이 강력해서 40%를 넘은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떤 거대 여당의 출현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반이재명 정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결집해서 40%가 나온 거고 거기에는 중도 보수층이 또 다수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 때도 마지못해서 예. 찍었는데 선거 끝나고 계속 유지가 될까요? 예. 바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TK 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이걸 또 가지고 누군가가 이 강성 보수층을 보듬지 못해서 그들이 이탈을 한 거다 하면서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한테 주어진 방향은 명확한 겁니다. 중도 쪽으로 가는 것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실망인 거죠. 이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6.3 대선 때 득표율이 김문수가 TK에서 67.24%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24.41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은 별 차이가 없어요. 민주당은 24.41에서 28.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니까 67.24에서 35예요. 반토막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네. 예. 반토막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돌아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이 정치에 신물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밀어줬던 것은 반 이재명 정서예요. 그래도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국민의힘이 너무 예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당을 개조하듯이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는 사람은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에요. TK 출신이고 그럼 TK 출신이면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끝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분명히 기득권 이 주류 세력이 이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정권을 이제 용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파장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것을 납득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이런 이 뼛속 깊이 있는 게 혁신할 수 있는 이 준비나 세팅이 가능하냐 이게 핵심인 거죠. 어제 안철수 의원의 혁신이 자초된 안철수 의원의 그 선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수미킴은? 일단 위험 부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 부담? 네, 너무 급작스럽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혁신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떠나서 예.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의 그래도 맡았으면 하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게 흐름이 만약에 5일 정도 동안 예. 옥신각신 이런 게 있고 하다가 나 안 해 이렇게 되면은 5일 동안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갑자기 발표하자마자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본인은 예. 날치기 혁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안철수 의원 또한 날치기 하듯이 좀 급하게 한 건 아닌가. 그 사퇴의 빌드업 과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게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또 당 내에서도 왜 저래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험 부담과 어떤 그 손실 측면인 거고. 예. 근데 안 의원 입장에서 정말 그 권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본인하고 뜻이 맞지 않는 혁신위원들까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8월 전당대회라고 하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 동안만 활동하는 예. 그 혁신위원장을 맡다가 흐지부지 될 바에는 과감하게 안 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 지르는 거 예.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소득인 측면도 있죠.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원했던 것은 코마 상태라. 그렇기 때문에 메스를 대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혁신위원을 맡고 비대위와 협의를 해보니까 비대위는 코마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안철수 전 위원장은 그래서 메스를 갖다 대야 되는데 굳이 왜 메스를 갖다 대? 우리는 그냥 시술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인식차가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혁신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뇨한 의원도 있었잖아요. 이뇨한 의원인들 뭘 본인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나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돌을 던지기는 힘들다. 안 의원은
그래 이 정도 상황이면 혁신위가 정권을 가지면서 완전 제가 말씀드렸던 뼛속 깊은 그다음에 정말 이 뿌리 깊은 이 것을 흔들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적어도 주겠지. 그건 그거 아니면은 혁신 아닌 건 알 테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메스를 내려놓고 분노의 칼을 들겠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큰 판이 벌어지겠네요. 그럴 안철수 의원도. 수밖에 없고 예. 어차피 근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안 그만뒀다고 해도 예. 전당대회가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어허.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예.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허. 결국에는 이건 어차피 예.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어. 혁신위가 정권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 만약에 전당대회가 한참 뒤로 미뤄지고 한동안의 비대위 기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예.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안 의원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예.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가려지는 문제였던 거다. 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유 전당대회 누구누구가 나와가지고 결국 누가 당선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